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7도까지 떨어지는 등 전국에 강추위가 찾아왔습니다. 중부와 경북 지역을 중심으로는 한파특보가 내려졌습니다.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은 그린란드 문제와 관련해 다음 주에 덴마크와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군은 베네수엘라와 연계된 러시아 국적 유조선을 납포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한반도 문제를 풀 평화의 중재자 역할을 요청했고 중국이 서해 구조물 일부를 철거하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3박 4일 국빈 방중을 마무리하고 어젯밤 귀국한 이 대통령은 국내 현안 점검에 나섭니다. 홈플러스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홈플러스 대주주 MBK 파트너스 김병주 회장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들은 홈플러스의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을 알고도 채권을 발행한 뒤 기업 회생을 신청해 투자자들에게 손실을 끼친 혐의를 받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밤사이 기온이 뚝 떨어졌습니다. 전국에 다시 한파가 찾아와 어제보다 훨씬 춥겠습니다. 서울의 아침 기온 영하 7도, 체감온도는 영하 13도까지 내려갔고 중부와 경북 지역엔 한파특보가 발령됐습니다. 현장 취재기자 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태희 기자, 지금 그렇게 입어도 너무 추워 보이는데 오늘 날씨 어떻습니까? 네, 저는 지금 광화문 광장에 나와 있습니다. 매서운 칼바람에 얼굴이 따갑고 입이 얼만큼 춥습니다. 시민들의 옷차림도 어제보다 한층 두터워진 모습인데요. 오늘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영하 7도, 강원 철원 영하 11도, 부산 영하 4도, 광주 영하 3도로 어제보다 크게 떨어졌습니다. 밤사이 북쪽에서 발달한 찬 공기 덩어리가 내려왔기 때문인데요. 바람까지 강하게 불면서 현재 서울의 체감기온은 영하 13도 안팎까지 곤두박질 쳤습니다. 전국 곳곳에 나흘 만에 한파특보도 발효됐습니다. 현재 서울과 강원, 경기, 충북과 경북 일부 지역에는 한파주의보가 발령된 상태입니다. 한낮에도 영하권 날씨가 이어지며 추위가 심하겠습니다. 오늘 외부 활동 나설 때 어제보다 훨씬 더 따뜻한 옷차림 하셔야겠습니다. 이번 강추위는 내일과 모레 잠시 누그러졌다가 일요일부터 다시 강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눈비 소식도 있는데요. 금요일인 내일 밤부터는 수도권과 강원 내륙 산지를 중심으로 주말까지 눈이나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기상청은 건조특보가 발효 중인 동해안과 영남 일부 지역에서 산불이 발생할 위험이 크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광화문 광장에서 MBN 뉴스 김태희입니다. 마두로 전 베네수엘라 대통령 체포 이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시탐탐 그린란드에 눈독을 들이고 있죠.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 확보를 위해선 군사적 수단도 배제하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먼저 이동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베네수엘라 사태 이후 서반구 장악 의지를 드러낸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다음 선택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덴마크령 그린란드가 지목된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는 다음 주 덴마크와 회담에 나서겠다고 발표했습니다. I'll be meeting with them next week. We'll have those conversations with them then. 루비오 국무장관은 또 대통령은 언제든 군사적 수단을 행사할 권한이 있다며 군사적 개입 가능성도 열어뒀습니다. 백악관은 그린란드 확보는 북극권에서 적대국 저지를 위해 필수라며 미국의 국익 강화 차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외무장관 회의에서 독일과 프랑스, 폴란드는 미국의 그린란드 확보 시도를 맹비난하고 나섰습니다. 이들은 그린란드의 운명은 오직 그린란드인들과 덴마크만 결정할 수 있다며 지금은 미국이 프랑스로부터 루이지애나 땅을 사들여 영토를 넓힌 1803년과는 다르다고 강조했습니다. Le Groenland n'est pas à vendre. Il n'est pas à prendre. Nous sommes plus à l'époque où on pouvait acheter ou vendre la Louisiane. 유럽연합 역시 그린란드와 덴마크를 지지하겠다고 선언한 가운데 다음 주 덴마크 회담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동현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마두로 전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축출한 건 석유 때문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인데요. 베네수엘라산 원유 4조 원어치를 시장에 대신 내다 팔겠다고 선언한 미국 정부는 베네수엘라와 연계된 유조선을 납포했다고 밝혔습니다. 국제사회 긴장감 점점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장동건 기자입니다. 미국 국방부가 공개한 유조선 납포 영상입니다. 베네수엘라산 원유를 싣기 위해 베네수엘라로 들어가려다가 미 해안경비대의 단속을 피해 도주했지만 아이슬란드와 영국 사이 북대서양에서 2주 만에 붙잡혔습니다.
납포 당시 해당 선박 선체에는 러시아 국기가 그려져 있었는데 미국은 원유를 불법 운송해온 무국적 선박으로 규정했습니다. 이와 별개로 미국은 카리브해에서도 유조선 한 척을 추가로 납포했다고 밝혔습니다. Is our quarantine. As you've seen today, 2 more ships were seized.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베네수엘라를 오가는 제재 대상 유조선에 대한 완전 봉쇄를 지시한 데 따른 겁니다. 마두로 전 대통령을 생포한 미국은 과도 정부로부터 제재 대상이었던 베네수엘라산 원유 5천만 배럴을 인수해 판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앞으로 미국이 베네수엘라에서 생산되는 원유를 시장에서 무기한 판매하겠다고도 했습니다. You know, Secretary Wright, our energy secretary who's heading up this big project, is in Florida today meeting with some of these oil executives. 원유 판매 수익과 배분을 전부 통제해 수익이 베네수엘라 정권이 아닌 국민을 위해 사용되도록 하겠다는 구상입니다. I'm also meeting with oil companies. Let's go. You know what that's about. We've got a lot of oil to drill, which is going to bring down oil prices even further.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각 9일 주요 석유 기업을 만나 구체적인 원유 생산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N 뉴스 장동건입니다. 마두로 체포 작전이 성공한 뒤 미국이 공개 경고장을 날렸던 이란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반정부 시위가 날로 격해지면서 사망자도 속출하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한 대로 직접 개입에 나설지 관심입니다. 정민영 기자입니다. 어두운 밤거리, 곳곳에 빨간 불길이 치솟습니다. 거리로 쏟아져 나오는 시민들은 하얀 연기를 내뿜는 최루탄을 피해 달아납니다. 이란 정부가 경제난에 항의하는 반정부 시위대를 폭도로 정의하고 정예부대를 투입해 시위 제압에 나선 겁니다. 이 과정에서 최소 36명이 숨지고 2,000명이 넘게 체포된 걸로 알려졌습니다. 사망자가 발생하자 더욱 거세진 시위대는 결국 이라크 국경 지역의 2개 도시를 장악하기도 했습니다. 사태가 악화하자 미국의 개입 가능성에 관심이 쏠립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2차례 강경 진압 시 개입할 준비가 돼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If they start killing people like they have in the past, I think they're going to get hit very hard by the United States. 이스라엘도 이번 시위를 기회 삼아 이란의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 축출을 시도할 거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이란은 발끈했습니다. 이란 국방위원회는 성명을 통해 자국 안보에 대한 위협 징후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적국에 대한 선제 공격을 감행할 수 있다고 경고한 겁니다. 하지만 반정부 시위가 더 격화되고 베네수엘라처럼 미국의 개입이 일어날 수 있다는 공포감이 커지자 하메네이가 러시아로 망명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MBN 뉴스 정민영입니다. 사흘 전 한중 정상회담에서 시진핑 국가주석은 이재명 대통령 앞에서 역사의 올바른 편에 서서 전략적 선택을 해야 한다고 말했죠. 중일 갈등 속에 일본 편을 들지 말라는 우회적 압박이라는 해석이 많았는데요. 과연 이 대통령은 어떻게 해석했을까요? 상하이에서 송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새해 첫 외교 일정으로 중국을 선택한 이재명 대통령. 3박 4일 국빈 방문 마지막 날인 어제 상하이에서 순방 기자단에게 국익 중심 실용외교 기조를 재차 강조했습니다. 중국의 시진핑 주석은 중국의 국가적 이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대한민국 대통령 이재명은 대한민국 국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 아니겠냐. 사흘 전 한중 정상회담 때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했던 올바른 편 선택 발언에 대한 입장입니다. 应当坚定站在历史正确一边做出正确战略选择. 그 말씀을 공자 말씀으로 들었죠. 착하게 잘 살자. 뭐 그런 의미로 저는 이해했습니다. 중일 갈등 속에서 일본 편을 들지 말라는 우회적 압박 의도라고 해도 거기에 반응할 생각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국익 차원에서 그만큼 일본과의 관계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중국 방문에서 생각보다 더 많은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중국이 설치한 서해 구조물 일부가 옮겨질 것이라며 공동 수역에 선을 긋는 실무 협의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3박 4일 국빈 방문 내내 혐한 혐중 갈등 해결을 강조했습니다. 그 대표 사례인 중국의 한한령 조치에 대해서는 질서 있게 해결될 것이라고 낙관했습니다. 상하이에서 MBN 뉴스 송주영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북한과 관련한 한반도 문제에서 중국에게 중재자 역할을 요청했고
이에 시진핑 주석은 인내심이 필요하다고 답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당장 북한이 핵을 포기하긴 어려워 보인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선한빛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와 안정이 중국에게도 매우 중요한 관심사라는 점에 중국도 공감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남북 간 대화가 사실상 단절된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이 중재자로 나서달라고 부탁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노력하지만 지금 현재는 완전히 차단된 상태라서 소통 자체가 안 되니까 중국이 평화의 중재자 역할을 좀 해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에 시진핑 주석이 지금까지 노력을 평가하고 인내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우리가 오랜 시간 동안 북한에 대해 군사적 공격 행위를 했다면서 중국이 그 역할에 대해 노력을 해보겠다고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북한 핵 문제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북한이 핵을 없애는 걸 동의할 수 있겠냐면서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시 주석과 쿠팡 정보 유출 사건 관련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에 대해선 이렇게 답했습니다. 쿠팡의 그 범죄 행위자가 중국 사람이다. 어쩌라고요? 일본 사람이면 그러면 그때부터 일본 사람 미워할 겁니까? 이 대통령은 서해 구조물과 관련한 균형 있는 보도를 당부하다가 검찰 기소가 잘못됐다고 법원이 판결하면 잘못 기소한 검찰을 비판하면서 이재명이나 민주당이 관계되면 법원 판단이 잘못됐다고 검찰을 두둔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한중 정상이 1년에 한 번은 보자며 방문국 순서도 서로 따지지 않고 편안하게 보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선한빛입니다. 3박 4일간의 일정을 마친 이재명 대통령이 귀국길에 SNS에 글을 하나 올렸는데요. 이 펭귄 두 마리가 이렇게 어깨동무를 하고 있고 만나라 뽀재명과 뽀정은이라는 문구도 보입니다. 남북 정상회담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되는데 정확히 어떤 뜻인지 정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전용기인 공군 1호기에서 내립니다. (3박 4일간의) 중국 국빈 방문 일정을 마치고 귀국한 이 대통령은 마중 나온 강훈식 비서실장과 정청래 민주당 대표 등 인사들과 차례로 악수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귀국길에 펭귄 두 마리가 어깨동무하는 사진을 첨부하며 만나라 뽀재명과 뽀정은, 북측에도 새해 복 많이 내리기리란 글을 올렸습니다. 뽀재명은 이 대통령을, 뽀정은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지칭합니다. 남북 합작 애니메이션을 소재로 한 건데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희망을 표시한 걸로 보입니다. 귀국한 이 대통령은 앞으로 국내 각종 현안에 대해 점검에 나섭니다. 당장 내일 광주 전남 지역구 국회의원들과의 오찬 간담회를 열고 광역단체 통합 현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또 이해운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검증 과정과 여론을 살필 전망입니다. MBN 뉴스 정태진입니다. 오늘은 어떤 이슈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굿모닝 MBN이 엄선한 투데이 라인업을 통해 오늘의 주요 일정과 현안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보궐선거 후보자 합동토론회가 오늘 열립니다. 앞서 김병기 전 민주당 원내대표가 각종 비위 의혹으로 사퇴한 바 있죠. 3선의 한병도, 진성준, 박정, 백혜련 의원이 출사표를 냈는데 4개월 임기의 신임 원내대표는 오는 일요일에 선출됩니다. 국민의힘이 오늘 윤민우 가천대 교수를 중앙윤리위원장으로 임명합니다. 새로 출범하는 윤리위는 한동훈 전 대표의 당원 게시판 사태 징계 한 건 등을 논의할 전망입니다. 내일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내란 재판 결심 공판을 앞두고 특검이 구형량을 논의하는 회의를 진행합니다. 윤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내란 우두머리 혐의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3가지입니다. 국민 생선으로 불리는 고등어의 소매 가격이 한 손당 10,000원을 돌파하며 가파른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정부가 오늘부터 대형마트를 통해 최대 60% 할인 판매하는 행사에 들어갑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라인업이었습니다. 한 달 전 계엄 1년 당시 민주당 책임론을 꺼내들었던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계엄은 잘못됐다며 당대표 취임 5달 만에 사과에 나선 겁니다. 장 대표는 당명도 바꾸겠다며 변화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먼저 김지영 기자입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당 쇄신안 발표에 앞서 꺼낸 첫 마디는 12.3 비상계엄에 대한 사과였습니다.
장 대표는 계엄은 상황에 맞지 않는 잘못된 수단이라며 국민께 사과드린다고 말했습니다. 당대표 취임 약 5개월 만에 첫 계엄 사과입니다. 계엄 1년인 지난해 12월 3일 별도 기자회견 없이 SNS에 계엄은 의회 폭거에 맞서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국정 운영의 한 축이었던 여당으로서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한 책임이 큽니다. 그 책임을 무겁게 통감하고 이 점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립니다. 특히 국민 눈높이를 강조하며 계엄과 탄핵의 강을 건너 미래로 나아가겠다면서 사실상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을 시사했습니다. 그러면서 당명 개정 의사도 밝혔습니다. 당의 가치와 방향을 재정립하고 전 당원의 뜻을 물어 당명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당명을 바꾸는 건 계엄에 대한 사죄, 윤 전 대통령과의 절연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것으로 당의 근본적 변화를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청년 중심, 전문가 중심 정당, 그리고 국민 공감 연대를 세 축으로 당의 외연을 확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이기는 선거를 위해 그리고 이재명 정권의 독재를 막아내기 위해 누구와도 힘을 모으겠다며 야권 연대 가능성을 열어놨습니다. MBN 뉴스 김지영입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쇄신안에 당 내부의 평가는 엇갈렸습니다. 국민에게 다가가려는 노력이라며 변화를 환영하는 목소리도 있었지만 하나마나한 한가한 소리라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이어서 노하린 기자입니다. 변화와 쇄신에 대한 기대가 컸던 만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메시지를 두고 당내 평가는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늦었지만 대표가 직접 계엄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한 점은 평가할 만하다는 목소리가 많았습니다. 한 중진은 대선 패배 이후 당대표가 공개적으로 공식 사과한 건 의미가 있다며 이미 탈당한 윤 전 대통령 언급은 필요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한 초선은 당심과 민심을 모두 고려한 균형감 있는 쇄신안이라며 장 대표가 고심한 흔적이 엿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국민도 동의할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고 박형준 부산시장은 결단에 박수를 보낸다고 전했습니다. 아쉽다는 반응도 적지 않았습니다. 김재섭 의원은 하나마나한 한가한 소리라며 단 한 발도 나아간 것이 없다고 평가절하했습니다. 초재선 모임 대안과 미래 역시 쇄신의 선결 조건은 윤 전 대통령, 계엄 옹호 세력과의 명확한 단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는 결국 중요한 건 실질적인 변화라고 강조했습니다. 계엄을 극복해야 된다라는 건 분명히 맞는 말이에요. 결국은 실천하느냐,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원 게시판에는 배신자, 제대로 속았다는 부정적인 반응과 응원한다, 우리가 지킨다는 등의 긍정적인 반응이 맞섰습니다. 민주당은 철진한 사과에 대해 국민이 진심으로 받아들일지는 회의적이라면서 진정성 있는 행동으로 연결될지는 지켜보겠다고 말했습니다. MBN 뉴스 노하린입니다. 김병기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배우자의 법인카드 사적 사용 의혹이 또 불거졌습니다. 동작구의회 의장의 법인카드 결제 금액이 추가된 데다 또 다른 동작구 의원의 법인카드도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습니다. 김민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 동작구에 있는 김병기 전 민주당 원내대표의 아파트입니다. 길 하나 건너에 할인마트가 있는데 김 전 원내대표의 측근인 조진희 전 동작구 의회 의장의 재직 시절 수상한 법인카드 결제 내역이 확인됐습니다. 2020년 9월 17일 이곳에서 35만 원이 결제됐는데 해당 결제 내역에는 내방객 제공 다과류 구입으로 기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마트 용산점에도 같은 내역으로 45만 원 정도 결제한 사실이 확인됐는데 하나같이 동작구 의회보다 김 전 원내대표의 아파트와 가까운 위치에 있었습니다. 국민의힘은 김 전 원내대표의 배우자가 구의회의 업무 추진비를 사적으로 사용한 증거라 주장했습니다. 내방객에 제공하는 다과를 구입하는 담당자에게 확인을 해봤는데 손님에게 제공하는 다과류를
의장의 업무 추진비 카드로 구입한 사실이 없다. 또 같은 해 김 전 원내대표의 배우자가 김 전 원내대표의 측근인 이지희 구의원의 법인카드로 여의도 일대 고급 식당에서 8차례에 걸쳐 216만 원어치 결제했다는 의혹도 새롭게 제기했습니다. 지난달 29일 기자회견 당시 밝힌 680만 원과 합해 지금까지 장 위원장이 의혹을 제기한 사적 사용 금액은 모두 1,000만 원에 달합니다. 장 위원장은 김 전 원내대표와 배우자, 조 전 의장 등 3명을 서울경찰청에 고발하는 한편 이 구의원도 추가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김민수입니다.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1억 공천 헌금을 받았다는 의혹을 두고 관련자들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강 의원은 돈을 받은 뒤 돌려줬다는데 정작 준 사람과 전달책으로 지목된 사람은 의혹을 전면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김도형 기자의 보도입니다. 강선우 무소속 의원의 공천 헌금 의혹과 관련해 등장하는 주요 인물은 모두 3명입니다. 김경 서울시의원이 강선우 의원의 전직 보좌관인 남모 씨에게 1억 원을 전달했고 남 씨가 이를 보관했다는 의혹입니다. 먼저 남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부른 경찰은 돈의 출처와 행방을 집중적으로 캐물었습니다. 김경 시의원한테 2억 받고 보관하신 거 맞습니까? 문제는 진술이 모두 다르다는 점입니다. 강선우 의원은 당시 공관위 간사였던 김병기 의원에게 반환 지시를 했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그 돈을 갖다가 받은 지금 사무국장이 그렇게 보관하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정말 그냥 아무 생각이 없었던 거죠, 정말. 반면 남 씨는 경찰 조사는 물론 측근들에게 어떤 돈도 받은 바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돈의 출처로 지목된 김경 서울시의원도 공천 대가론 돈을 주고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미국으로 출국한 김경 서울시의원이 돌아오는 대로 소환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캐물을 예정입니다. MBN 뉴스 김도형입니다. 부임한 지 70여일밖에 되지 않은 주한 미국 대사 대리가 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갑작스러운 귀임도 이례적이지만 오는 4월 북미 대화를 염두에 둔 것이란 해석이 나오는데요. 어떤 배경인지 강용호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지난해 10월 임명된 케빈 김 주한 미국 대사 대리가 돌연 본국으로 귀임했습니다. 외교부는 주한미 대사관은 케빈 김 대사 대리가 워싱턴으로 복귀했음을 통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주한미 대사관 측도 공석이 된 대사 대리 자리를 제임스 엘러 대사관 차석이 맡게 됐다고 공지했습니다. 이례적인 귀임 조치를 두고 외교가에선 오는 4월 미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열릴 수 있는 북미 대화를 염두에 둔 것이란 해석이 나옵니다. 한국계 미국인인 김 대사 대리는 북미 대화가 한창이던 트럼프 행정부 1기 당시 스티브 비건 대북정책특별대표의 비서실장으로서 대북 협상 실무에 관여한 바 있습니다. 비슷한 시기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아시아 담당 선임 보좌관을 역임한 앨리스 누커 국무부 정무차관과 함께 트럼프 2기의 북미 대화를 총괄할 것이란 전망입니다. 앨리슨 후커 차관과 더불어서 1기 행정부 때 대북 협상팀의 주요 인물들이 다시 북미 정상회담을 준비하는 그러한 모양새를 갖추지 않을까. 하지만 1년째 공석인 정식 대사 임명 조짐이 없는 상황을 두고 한미 간 소통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란 지적도 제기됩니다. 다만 우리 정부 내에선 김 대사 대리의 귀임을 계기로 대북 정책이 미국의 대외 정책에서 우선순위가 될 것이란 기대감도 감지됩니다. MBN 뉴스 강용호입니다. 이른바 홈플러스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김병주 MBK 파트너스 회장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MBK는 검찰이 홈플러스를 되살리려는 대주주의 의도를 크게 오해했다고 반발했습니다. 보도에 김태영 기자입니다. 검찰이 김병주 MBK 파트너스 회장과 김광일 부회장 겸 홈플러스 대표를 포함한 경영진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영장에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가 적시됐습니다. 지난해 2월 홈플러스는 신용등급이 강등되기 사흘 전까지 820억 원 규모의 채권을 발행하고 다음 달 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했습니다. 검찰은 홈플러스와 대주주 MBK가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을 미리 알고도 채권을 팔아 투자자들에게 손실을 끼쳤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 회장은 사회적 책임은 다하겠다면서도 회생 신청에 개입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회생 절차는 제가 권한이 없는 겁니다. 잠깐만요. 저희는 대기업이 아니고 전 총수가 아닙니다. 검찰은 그동안 김 회장 주거지 압수수색 등을 통해 MBK가 홈플러스 경영 적자에 대해 직접 보고받은 정황을 파악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했습니다. MBK는 입장문을 내고 회생 절차를 통해 홈플러스를 되살리려 했던 대주주의 의도와 행위를 크게 오해했다고 반발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의 주장이 근거가 없다는 걸 법원에서 소명하겠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MBN 뉴스 김태형입니다. 초코바 15개를 주문했는데 택배는 15번 개봉해야 됐습니다. 쿠팡에서 초코바 15개를 주문했다가 상자 15개를 배송받았다는 SNS 글이 논란입니다. 15개의 박스가 줄지어 있고 60g짜리 초코바가 1개씩 들어있습니다. 황당하기 그지없는 과대 포장, 다름 아닌 쿠팡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혹시 초코바 1개짜리를 15번 산 것 아니냐는 질문에 이 구매자 15개 묶음으로 주문한 구매 내역까지 인증하며 쿠팡은 지고에 사과하라라고 분노했는데요. 사실 쿠팡의 과대 포장 논란 하루 이틀 일은 아니죠. 댓글에선 비슷한 경험을 한 누리꾼들의 사연과 함께 상자를 주문했는데 초코바가 딸려온 느낌이다. 플라스틱 빨대 대신 이런 거나 규제해라. 100개 시켰으면 끔찍할 뻔했다 등의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택배 포장이 환경 문제로 이어지는 만큼 기업 경영에도 사회적 책임이 따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집에 침입한 도둑, 몰래 들어가는 데는 성공했지만 나오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인도에서 빈집을 노린 도둑이 오히려 경찰의 도움을 받은 황당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부엌 환풍구를 통해 집에 침입하려다 몸이 끼어버린 겁니다. 함께 있던 공범은 이 모습을 보고 곧바로 현장에서 달아났는데요. 도둑은 1시간 가까이 환풍구에 낀 채 옴짝달싹 못했고 그 사이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집주인 부부에게 그대로 발견됐는데요. 양쪽에서 팔을 잡아당기고 반대편에선 다리를 밀어주고 나서야 도둑은 간신히 구멍에서 빠져나옵니다. 물론 도둑은 구조된 뒤에 곧바로 체포됐는데요. 누리꾼들은 집주인이 빨리 돌아온 걸 감사해라, 공범이 의리가 없다, 상반신까지 통과한 것도 신기하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지금까지 인터넷 와글와글이었습니다. 현직 경찰관이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다가 사고를 냈습니다. 왜 사고가 났나 봤더니 고속도로에서 역주행 중이었습니다. 심지어 이 경찰관은 교통과에 근무하면서 음주운전 단속과 교통조사 업무를 담당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재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도 광주경찰서 소속 A경감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건 그제 새벽 0시 30분쯤입니다. A경감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승용차를 몰고 용인 서울 고속도로 나들목에 진입했습니다. 그런데 이유는 알 수 없지만 갑자기 유턴을 했고 뒤에서 정상적으로 달려오던 택시와 정면으로 부딪혔습니다. 어이없는 사고를 당한 택시기사가 경찰에 신고했고 A경감의 음주운전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당연히 현장에서 음주 측정은 했고 본네트가 조금 들어 올라올 정도로 이런 충격은 있었는데 사고 당시 A경감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더욱이 A경감은 음주운전을 단속하거나 조사하는 교통조사계에서 근무하고 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상급기관인 경기남부청은 사고 당일 곧바로 A경감의 직위를 해제했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한 뒤 감찰에 나설 방침입니다. MBN 뉴스 이조입니다. 지난주 서울 종강역에서 택시가 3중 추돌 사고를 내 1명이 숨지고 14명이 다쳤다는 소식 전해드렸죠. 국과수 정밀검사 결과 70대 택시기사는 종합감기약을 먹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은 약물 운전 혐의는 제외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신동욱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완전히 찌그러진 택시에 불이 붙어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지난 2일 저녁 서울 종강역 인근에서 70대 남성 이모 씨가 몰던 택시가 3중 추돌 사고를 냈습니다. 갑자기 속도를 높인 택시가 인도를 향해 돌진했고 튕겨져 나온 뒤에는 도로에 서 있던 차량 2대를 잇따라 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40대 여성 1명이 숨지고 운전자를 포함해 14명이 다쳤습니다. 사고 직후 이 씨는 간이시약 검사 결과 모르핀 성분이 검출됐는데 경찰이 약물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지난 5일 법원은 이를 기각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국과수 정밀검사 결과 이 씨는 종합감기약을 복용한 뒤 운전대를 잡았던 것으로 MB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신체에서 클로르페니라민이라는 성분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마약 성분은 있지만 그 양이 극도로 미세해 의존성이나 중독성이 없어 약으로 분류됩니다. 되게 졸려요. 풍적도 그래서 뭐 자다도 킥보드도 치지 마라. 자전거도 졸릴 수도 있기 때문에. 경찰은 마약류 관리법상 약물 성분이 모두 음성으로 판단됐다는 국과수 통보에 따라 약물 운전 혐의는 제외할 방침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한 뒤 운전자를 검찰에 넘길 방침입니다. MBN 뉴스 심동욱입니다. 탈모가 오면 머리카락 한 올이라도 붙잡고 싶은 절박함에 비싼 탈모 방지 샴푸를 찾게 되죠. 그런데 유명 업체가 사용기한이 지나 두피에 쓰면 안 되는 제품을 속여 팔며 소비자를 기만한 사실이 내부 고발로 드러났습니다. 안정모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서울 강남구의 유명 미용실 보보리스가 자체 개발한 보보리스 가루 샴푸입니다. 방송에서도 소개된 제품으로 탈모 방지에 효과적이라고 홍보합니다. 온라인 쇼핑몰에서 50g짜리 한 통을 29,000원에 팔고 있습니다. 문제는 해당 업체가 샴푸 8,800통의 사용기한을 조작했다는 사실입니다. 사용기한이 곧 끝나는 제품을 폐기하지 않고 잉크를 지운 뒤 날짜를 새로 찍었습니다. 알코올로 지워라. 그렇게 지시를 해서 한 1년 정도는 괜찮다. 제품 뭐 더 써도 된다. 완제품의 사용기한을 바꾼 것도 모자라 사용기한이 지난 원료 역시 제품을 만드는 데 쓴 것으로 보입니다. 원료가 2024년 1월이었는데요. 만든 제품은 2026년과 2027년으로 찍었습니다. 업체가 소유한 강남 건물의 1층입니다. 내부엔 사용기한이 조작된 샴푸 재고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이 업체는 일본에서 수입한 헤어 에센스도 사용기한을 조작했습니다. 2달 사용하면 텅 빈 정수리에 머리카락이 채워진다고 홍보하며 15만 5천 원에 파는 헤어 에센스에 가짜 라벨을 덧붙였습니다. 사용기한이 2026년 12월까지라고 적혔지만 라벨 종이를 뜯어보니 2024년 6월까지라고 적혀 있습니다. 사용기한이 조작된 헤어 에센스는 서울 용산구 미용실과 도소매 업자에게 납품했습니다. 사용기한이 지나 변질된 헤어 제품은 두피 상처를 일으키고 탈모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기억이 안 난다며 잡아떼던 업체 관계자는 일부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까워가지고 그래서 그러다 일부 좀 한 거는 맞아요. 솔직히 인정드릴게요. 저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MBN 취재에 업체 측은 샴푸 판매를 중단하고 헤어 에센스를 전량 회수하겠다고 밝혔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조사에 들어갈 방침입니다. MBN 뉴스 안정모입니다. 고령 인구가 늘면서 의료비가 증감에 따라 우리 국민 한 사람이 쓰는 평생 의료비가 2억 5천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건강보험 진료비는 78세 가장 많은 금액을 썼습니다. 최은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 사람이 태어나서 평생 쓰는 의료비가 2억 5천만 원에 달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가운데 비급여를 제외하고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비는 1억 9,700만 원이고 환자는 4,700만 원을 부담했습니다. 건강보험 진료비를 기준으로 가장 많은 금액을 쓰는 연령은 78세였습니다. 10년 전보다 7세 늦춰졌습니다. 이번 조사는 2004년과 2023년 통계를 비교했는데 기대 수명은 5.7년 늘어난 반면 생애 건강보험 진료비는 171% 급증했습니다. 고령화가 진행될수록 건강보험에서 쓰는 돈이 폭증한다는 경향이 고스란히 드러난 겁니다. 수술하고 보름 정도 입원하는데 그때 한 500만 원 정도 들어갔으니까 서민이 엄청 힘들죠. 하면서 오면은 한 30만 원 정도 들어갔는데 성별로는 여성 진료비가 남성보다 3천만 원 더 많았는데 이 역시 여성의 평균 수명이 남성보다 5년 8개월가량 길기 때문인 걸로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노년기에 질병 없이 보내는 기간을 늘려야만 사회적 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다며
생활습관 관리 등 예방 중심 정책 전환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MBN 뉴스 최은미입니다. 달걀 한 판에 7,000원을 넘어서며 장바구니 부담이 커지고 있죠. 정부가 특별 관리에 나섰지만 가격이 잡히지 않자 2년 만에 수입 카드를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미국산 달걀 224만 개를 수입해 선제적으로 시장에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이시열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의 한 대형마트 계란 코너. 특란 39 기준 가장 싼 건 8,490원. 1등급 무항생제 계란은 10,000원이 넘습니다. 비싸진 계란값에 소비자들은 가격을 꼼꼼히 살펴봅니다. 평소에도 계란을 많이 먹는 편이고 프라이 할 때 한 번에 한 4-5개 먹는데 요즘엔 좀 많이 비싸서 2-3개만 해먹고 있습니다. 이번 달 계란 한 판 평균 소비자 가격은 7,058원으로 1년 전보다 11% 넘게 올랐습니다. 빠르게 전국으로 확산 중인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의 영향입니다. 예년보다 10배나 강력한 감염력에 이번 겨울에만 알을 낳는 닭 432만 마리가 살처분됐습니다. 감염력이라 그러죠. 이게 10배 이상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저희들이 엄중한 상황으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가 미국산 계란 224만 개를 시범적으로 수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계란 수급이 더 악화되기 전에 대비에 나선 건데 2년 만에 다시 수입하는 겁니다. 미국산 계란은 시중 유통되는 국내산 계란과 달리 흰색이고 껍데기에 적힌 번호에는 농장 고유 번호 없이 산란 일자와 사육 환경만 표시돼 10자리가 아닌 5자리 숫자만 적혀 있습니다. 수입란은 이번 달 말부터 대형마트나 식재료 업체 등에 공급될 예정인데 정부는 향후 상황에 따라 추가 수입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이시열입니다. 오늘 꼭 알아야 될 경제 이슈들 키워드로 짚어보겠습니다. 은퇴를 앞둔 4050 세대 10명 중 6명은 노후 준비가 안 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40대와 50대 가운데 노후 준비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는 응답은 37%에 그쳤습니다. 은퇴할 때 받는 퇴직급여로는 자녀의 교육과 결혼자금 등을 다 충당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잇따른 바가지 물가로 도마에 오른 울릉도의 관광객이 매년 줄고 있습니다. 지난해 경북 울릉을 찾은 관광객은 34만여 명으로 3년째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앞서 울릉도는 기름값이 육지보다 리터당 300원 넘게 비싸고 렌터카 사용료도 2배를 넘어 논란이 됐습니다. 한국철도공사 코레일이 기차역의 역명판을 따서 만든 교통카드를 선보였는데 반응이 뜨겁다고 합니다. 서울역, 부산역 등 기차역 이름과 안내 표지로 디자인한 역명판 교통카드는 지난 5일 첫 선을 보였는데 첫날부터 매진된 상품도 있다고 합니다. 온라인에선 구매 인증샷이 인기를 끌고 있고 지역별로 재고 현황을 공유하는 글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경제였습니다.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고 있는 세계 최대 IT 가전 전시회 CES. 올해 CES엔 국내 최대 공기업인 한국전력도 처음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거북선 모양의 전시관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한 신기술을 선보였는데 혁신상을 받아 수출에도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이혁근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 CES 전시장에 거대한 전기 거북선이 등장했습니다. 올해 처음 CES 무대를 밟은 한국전력의 전시관입니다. 거북선 안에서 가상 항해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한전의 신기술을 접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인공지능으로 변전 설비의 문제를 찾아내는 기술은 전 세계인의 찬사를 받았습니다. 해외 경쟁사 장비보다 분석력을 10배 끌어올려 혁신상을 거머쥔 핵심 기술입니다. 현장에서 실증과 운영을 통해 그 효용성을 검증한 기술들입니다. 전력 생산부터 소비까지 전 밸류체인에서 축적된 방대한 데이터에 AI를 접목하여 홀로 사는 노인 가구의 전력 사용량을 인공지능으로 분석해 위급 상황에 신고하는 시스템도 호평을 받았습니다. 어느 날 사용량이 너무 적다거나 갑자기 패턴의 변화가 있으면 AI가 전력 데이터가 이상하다고 판단을 하고 200조 원 넘는 빚더미 해결을 위해 한전은 CES 같은 국제 무대에서 신기술 수출의 발판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MBN 뉴스 이혁근입니다.
월드입니다. CES 2026 소식 앞서 전해드렸는데요. 여기에서 공개되자마자 수만 명이 구매되기를 건 제품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만나보시죠. 애정어린 손길에 꼬리를 흔들고 얼굴도 비비는 강아지 인형. 아이들 장난감 같아 보이지만 아주 특별한 로봇계 제니입니다. 알츠하이머 진단을 받아 키우던 반려견과 헤어져야 했던 어머니를 위해 만들었다는데요. 음성 명령에도 반응한다고요. 현재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진행 중인 세계 최대의 IT 가전 전시회 CES에서 공개됐는데 벌써 2만 명 이상의 대기 고객이 생길 만큼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답니다. 로봇이긴 하지만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위로가 될 것 같네요. 스포츠 팬들의 열정, 선수들 못지않죠. 여기 자신의 재능을 10분 발휘해 이른바 찐팬임을 인증한 분이 있는데요. 어떤 재능인지 확인해 볼까요? 미국 미시간주의 한 빵집. 유리를 뚫고 나온 주먹이 보이는데요. 미국 프로풋볼팀 디트로이트 라이언스의 상징적인 세리머니를 재현한 작품입니다. 운동화의 사인부터 팔뚝 문신까지 모든 디테일을 살렸는데요. 실제와 똑같은 크기로 만든 케이크라고요. 무려 25명이 400시간 이상 걸려 완성했답니다. 이 빵집 주인, 지난해에도 한 선수가 터치다운 후 선보인 머리로 서는 세리머니를 케이크로 만들어 전시했다는데요. 그야말로 찐팬이네요. 동물 연구와 보존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영국의 런던 동물원이 올해로 200주년을 맞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남다른 각오로 연례 행사에 나섰다고 하는데요. 사육사들을 따라가 봅니다. 사육사 주변으로 옹기종기 모여드는 펭귄들. 먹이로 유혹해 펭귄 숫자 세기에 나선 거라고요. 영국 런던 동물원의 연례 행사, 개체수 조사가 시작됐는데요. 올해 200주년을 맞았으니 벌써 200년째 진행되는 작업이지만 이리저리 돌아다니고 물로 뛰어들기까지 하는 펭귄 수색이란 쉽지가 않습니다. 반면 따뜻한 난로 앞에서 꿈쩍 앉는 카피바라들은 참 고마울 것 같죠? 밀림의 왕 사자부터 산호초까지 모두 8,000마리가 넘는답니다. 일일이 어렵게 조사한 결과는 전 세계 동물원과 공유돼 동물 보존 프로그램에 활용된다네요. 지금까지 굿모닝 월드였습니다. 추운 겨울에도 뜨겁고 급박한 현장을 오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화마와 싸우는 소방대원들입니다. 새해부터 바쁘게 화재 현장을 누비는 소방대원들을 최민성 기자가 동행했습니다. 긴장감을 유지한 채 대기하던 소방대원들이 뛰쳐나와 차에 타기까지 1분도 안 걸렸습니다. 지하 1단 청소 주장입니다. 이세경님 사업 냄새 신속한 출동 덕에 불길은 금방 잡혔습니다. 5분도 안 돼서 왔던 것 같아요. 빨리 오시기도 하셨고 또 많이 이렇게 오셔서 좀 안심이 되는 것 같습니다. 긴박하게 출동을 했지만 다행히도 이제 그렇게 큰 불은 아니었기 때문에 이처럼 소방대원들은 새해에도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제가 한번 출동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안전장비의 무게만 30kg에 달합니다. 고층 화재는 여분 호스를 메고 계단을 오르기도 하는데 모두 50kg의 무게를 견뎌야 합니다. 지난 2024년 기준 화재 출동 건수는 점점 줄어들고 있지만 구조와 구급을 포함한 전체 소방 출동 건수는 여전히 460만 건을 웃돌았습니다. 지난해에도 역사상 최대 규모의 산불부터 국가 전상망을 마비시킨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까지 안타까운 재난이 잇따랐습니다. 하지만 소방대원들에게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이미 발생한 재난이 아니라 재난으로 번질 수 있는 현장을 초기에 막았을 때였습니다. 작년 여름에 코엑스 2층 상가에서 불이 났었는데 이제 신속하게 화재를 진압해서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고요. 하트세이버라고 심폐소생술을 해서 환자가 정상적으로 태어나게 되면 받는 수혈장이 있는데 그거를 받을 때 좀 기분이 좋았습니다. 이들의 올해 바람은 한결같습니다. 시민들의 안전이 제일 중요하고 저희 대원들이 출동 나가서 다치지 않는 거고요. 많이 아프지 않은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MBN 뉴스 최민성입니다. 오늘 출근길은 한파에 대비해 주셔야겠습니다. 밤사이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한파주의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현재 고성 향로봉이 영하 18.9도, 서울도 영하 7.8도까지 떨어져 있고 찬바람의 체감온도는 이보다 더 낮습니다. 내일과 모레는 기온이 오르면서 이번 추위가 누그러지겠습니다. 다만 토요일 전국적으로 비나 눈이 내리고 나면 휴일인 일요일에는 다시 영하 10도 안팎의 강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대기는 계속해서 건조합니다. 동해안과 부산, 울산으로는 건조경보가 발효 중인데요. 화재 사고가 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전국 하늘 맑겠지만 오후까지 제주는 눈이나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 시각 현재 기온을 보면 서울이 영하 7.8도, 춘천이 영하 11.4도, 부산도 영하 3도까지 떨어져 있고요. 낮 기온도 서울이 영하 1도, 대구 2도로 종일 춥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도 중부지방과 전북을 중심으로 다시 비나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굿모닝 MBN 마칩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7시에 더 알찬 소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